드디어 난임병원을 졸업하고 분만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하기 위해 병원을 알아보던 중 직장 다니면서 검진 다녀야 해서 집 직장과 제일 가까운 곳으로 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전원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9주 6일 되던 날 분만병원을 첫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분만병원이 저희 부부 산정검사했던 병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임산부들 보면서 나도 저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 드디어 저도 그런 날이 왔네요. 담당할 선생님을 선택하고 첫 진료를 보던 날 정말 설레이면서도 떨렸어요. 아참 저희 아가 태명은 모담이입니다. 우리 모담이 아주 잘 자라주고 있었고 모담이가 일명 젤리곰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임신하기 훨씬 전부터 갑상선왕진증이라는 그레이브스병을 앓고 있어서 안티로이드를 복용 중이었는데 혹시나 그게 모담이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불안했거든요. 첫날 초음파를 끝내고 면담을 하던 중 저희 몸무게가 시험관하면서 5kg, 임신 후 10kg 벌써 15kg 쪄서 관리해야 한다고 여기서 계속 더 찌면 임신 중독증과 같은 고위험 산모가 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엄청 혼났었어요. 갑상선왕진증도 관리 잘해야 한다는 당부도 들었고요. 이날 임신 중독증 검사에 대해 들었고 임신 중독증 검사는 선택적 검사고 비용은 7만원이었습니다. 저는 혈압이나 두통도 없어서 임신 중독증 검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노산에 속하는 나이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굳이 증상도 없는데 하지 마라고 해서 건너뛰었습니다. 이렇게 첫 진료는 마무리되었고 저는 곧 태아보험을 알아보고 가입을 했어요. 싸움품보다는 보장 부분이랑 산모특약을 중점으로 알아봤었습니다. 모담이가 태어나면 이어나갈 거라 종합보험과 실비보험 두 가지를 가입했고 산모특약도 가입을 했습니다. 산모특약 같은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하면 서비스로 가입이 가능한데 보험비는 첫 달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어서 부담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건강한 몸 상태도 아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조기퇴반이나 조산 이런 일들이 혹시나 생길까봐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정기검진을 했고 드디어 12주형일 1차 기형아 검사날이 되었습니다.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그 전에 1차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유튜브 엄청 봤던 탓에 나이가 있으면 고위험으로 나온다는 걸 많이 봤었고 콧대와 목 투명대도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가 다른 곳에서는 노산으로 보는데 담당 선생님께서는 노산으로 안 본다고 하시면서 리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는 미리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정밀 초음파와 입체 초음파를 보기 위해 초음파실로 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아의 장기들을 확인했고 다행히 장기들은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목투명대 같은 경우 3mm 안에 들어야 하는데 처음에 한 번 마무리 때 한 번 이렇게 두 번 재었고 1.43mm 정상 범위 안에 들었으며 콧대도 확인되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입체 초음파 같은 경우 모담이가 태반에 붙어있어 완전히 자세히는 못 보고 형태 정도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피검사로 하는 검사 결과가 남아있었고 결과는 5일 뒤 문자로 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저위험군으로 나왔습니다. 15주형일 2차 기형아 검사가 진행이 되었고 2차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 피검사로 하는 검사며 취약 X증후군이라는 선택적 검사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성별도 들을 수 있었어요. 사실 성별 같은 경우 우리 모담이가 남아라는 건 제가 아편 난임일기에서 언급했듯이 이때도 정기검진 외에 다른 산부인과를 수시로 다녔는데 거기서 먼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진하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취약 X증후군이 자폐증이나 지적장애를 저의 염색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걸 검사하는 거였고 2차 기형아 검사와 같이 피검사로 하는 검사이며 비용은 8만원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문자로 결과를 받았고 다행히 둘 다 저위험군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런 검사들을 할 때마다 꼭 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2번의 정기검진을 진행하였고 그 사이 동생과 일본 여행을 1박 2일로 태교여행 겸 다녀왔고 이불에 발이 걸려서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발등에 금 가서 반깁스도 하고 2번의 검진 사이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때 얻은 교훈이 오버하지 말자였어요. 아 그리고 이때쯤부터 저희 아침, 저녁 루틴이 생겼어요. 바로 심초음파 기계로 우리 모담이 심장 소리 듣기예요. 하루 2번 들어야만 마음이 편안했고 하루 시작과 마무리가 잘 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때도 불안했거든요. 저의 걱정과는 달리 우리 모담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22주형일 드디어 2번째 정밀 초음파와 입체 초음파하는 날이 되었고 유튜브를 봤더니 초코우유나 초콜릿이나 단 거를 먹으면 태아가 잘 움직여준다는 말에 저도 초콜릿이랑 젤리를 먹고 남편과 병원을 방문했고 저번과 마찬가지로 초음파실로 가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담이의 귀, 코, 눈, 발, 손, 장기들과 뇌, 중요한 혈관들, 생식기, 뼈, 경부끼리,
세반 등등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진을 먼저 했고, 초음파 선생님께서 말씀은 안 하시면서 무언가를 막 찾고 있는 듯이 초음파를 하셔서 순간 저희 부부는 뭔가 잘못된 건가 하는 걱정이 들면서 초조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콩팥 즉 신장이 양쪽에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보여야 하는데 한쪽이 잘 보이지 않아서 찾고 계셨던 거였어요. 다행히 여러 차례 시도 후 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그 순간에 엄청 긴장했고 초조했어요. 입체 초음파로 모다미의 이목구비를 어렴풋이 볼 수 있었고, 코도 오똑하고 꽉 담은 입 너무나 귀엽고 얼른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날 초음파 후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던 중 선생님께서 모다미의 콩팥 모양이 양쪽이 다르다고, 한쪽이 차 있다고,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다음 초음파 때까지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다미가 거꾸로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자궁경부 길이도 좋고 태반 위치도 좋은 위치라고 말씀하시며 조사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아기 돌아오는 자세 즉 고양이 자세는 28주나 그때쯤부터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망의 24주일 임신 당뇨 검사 날이 되었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식혜를 병원에 방문하기 전 한 잔 마시고 가서 인바디와 빈혈 검사, 임당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병원 도착 후 50ml 물약을 먹고 검사를 진행하는데, 검사하시는 선생님 보시는 앞에서 마셔야 했고 저는 마실만 했습니다. 마시고 1시간 뒤 체열을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초음파 검진을 시작했고, 저번에 얘기했던 콩팥은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어 양쪽 크기, 모양이 동일해졌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다미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거꾸로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다리를 구부리지 않고 뻗어서 있다고, 이러면 돌리기 힘드니 지금부터 고양이 자세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안 돌아오는 건 어차피 선택제 왕절개를 할 거라 괜찮은데 일자로 뻗어 있으면 저의 골반에 모다미 다리가 낄 수 있어서 또 5만 가지 걱정이 들었고, 이날부터 저와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보고 나니 1시간이 다 되었고, 체열을 하고 검사 결과는 다음날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음날이 되었고 근무를 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400이 넘어서 임신 당뇨 확정이라고 하시더군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딱 말도 안 돼. 였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분께 재검사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400이 넘었기 때문에 재검사할 필요 없이 확정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병원 방문하여 내과 담당 선생님과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믿어지지가 않아서 병원으로 전화 걸어 담당 선생님 간호사분께 결과를 얘기하며 재검사를 다시 물어봤고,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고 연락을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시 후 간호사분께서 연락을 주셨고 다행히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여 재검사를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담당 선생님께서도 연락 오셔서 솔직히 제가 식혜를 먹었다고 했더니 그게 원인인 것 같다고, 재검사할 때는 되도록 공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식이 조절해서 검사하자고 하셨습니다. 민망하더군요. 다들 임당 검사할 때 관리해서 한다던데 저는 오히려 단 거를 먹고 갔으니 말이죠. 남편한테 엄청 혼이 났어요. 또 불안감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혈당기를 구매하여 그때부터 아침 공복식 후, 점심 공복식 후, 저녁 공복식 후에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요하게요. 그러다 보니 주말이 지나 어느덧 검사하기로 한 월요일이 되었고 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검사는 시약을 100ml 마시고 매번에 피를 1시간씩 체열했습니다. 그날 오후 결과를 전화로 들었습니다. 다행히 무사 통과였습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지. 결과를 듣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28주형일 말기 입체 초음파를 검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도 초음파실로 가서 초음파를 했고, 우리 모다미의 이목구비를 전보다 더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담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검사 선생님께서 흔들어서 고개를 들게 유도하였고, 그 덕분에 짜증이 났는지 얼굴을 보여주다가 인상을 쓰면서 고개를 돌리더군요. 선생님께서 아가가 화나서 더 이상 어렵겠다고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군요. 민망하면서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역시 저의 자식이 맞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감사하게도 우리 모다미가 돌아주었고, 선택제 왕절개를 할 거라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 우리 모다미한테 좋은 날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 모담이 원래 예정일이 1월 24일인데 받은 좋은 날 중 1월 24일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고 모담이는 우리에게 올 아가였나봐요. 받은 날짜 중 1월 15일로 수술 날짜를 잡았고, 이때쯤 초음파 검사하던 중 모담이 목에 탯줄이 한 바퀴 감겨있다는 걸 알았어요. 순간 어안이 벙벙해지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모담이가 탯줄을 감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원래 태아들은 탯줄 가지고 잘 놀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2번 감으면 주의해서 지켜봐야 하고 3번 감으면 응급제 왕절개를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날 이후 저는 또 걱정이 태산이 되어 마음 졸이면서 초음파 검진 때마다 긴장했었습니다. 혹시나 모다미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요. 그러나 다행히 한 바퀴에서 더 이상 감지는 않아서 한시름 놓았었어요. 그 후 태동 검사하던 날 저희는 재대혈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남편과 상해 후 평생 보관 사팩으로 결정했어요. 우리가 먼저 하늘로 가면 모다미는 외동이라 혹시나 모다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 평생으로 결정한 거고 다른 가족들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관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세포가 적합한지 검사 후 보관 가능하고 혹시나 안 되면 환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는 한 달여 정도 걸리지만 그래도 확실히 검사 후 보관하며 이상이 있을 시 환불이 되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수술 예정일 일주일 전까지 근무를 했었고 그 덕분인지 모다미가 수술할 당시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수술 예정일 앞둔 일주일 정도 가진통이 밤마다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 모다미가 집에 오면 쓸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술날이 되었고 그날 새벽 전과는 다른 가진통이 오기 시작했고 설잠을 잔 후 아침 10시 반 수술 시간이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씻으러 가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화장실 가고 싶은 배인 줄 알고 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있다 보니 그 배가 아닌 느낌과 통증을 느꼈고 남편에게 알린 후 후다닥 준비했고 남편은 헐레벌떡 준비해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도착하니 통증이 더욱 심해졌고 이제 수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수액을 맞고 항생제 반응 주사를 맞고 태동 검사 기계를 배에 부착 후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뭐지? 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로 검색러다 보니 검색해서 미리 제왕절개 준비를 알아봐뒀고 수술 전 병원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선택제 왕절개식 관장에 대해 여쭤봤었는데 분명 준비할 때 산모한테 물어보고 원하면 관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수액도 바늘을 잘 못 꽂아서 하시다가 안 돼서 다른 간호사분이 오셔서 하셨고 태동기계의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는 구조에 있었고 도착 후 분명히 진통이 시작된 것 같다. 아프다고 통증에 대해 언급을 했음에도 내진도 아예 하지 않았었습니다. 1시간 정도 흘러 어느 간호사분께서 오시더니 그래프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병실로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고 병실에 가라고 하셨고 침대에서 일어났더니 양수 같은 물이 나와서 시트가 젖어 있어서 말씀드렸으나 병실에 대기하라는 말만 하셨고 진통에 대해 여쭤보니 칠 정도라고 하시며 진통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병실에 올라가서 들어가려는 찰나 병동 데스크에 계시는 간호사분께서 저를 보시더니 왜 올라왔냐고 분만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간호사분께서 병실에 가서 있으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린 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왜 왔냐고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던 찰나 병동 간호사분께서 오셔서 내려가셔야 한다고 하셔서 분만실로 다시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다른 간호사분께서 진통이 이미 시작되었고 강하게 3분 간격으로 오고 있다고 제가 2번째 수술이었는데 수술 들어가면 변경이 안 되니 지금 상태로는 저희 수술 시간까지 못 견딜 거라고 수술 시간을 바꿔서 먼저 하시는 게 어떠냐고 물어보셔서 남편과 상의하여 시간을 변경해서 첫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은 또 진통이 강하게 오니 자연분만 시도하시는 게 어떻냐고 하시더군요. 정말 저는 일명 후불제통증을 겪기로 마음먹었는데 왜 저러실까 했고 그때 마침 담당 선생님께서 오셔서 그래프를 보시더니 진통이 이렇게 오면 내진을 해야지 왜 내진을 안 한 거냐고 간호사분들 혼내시더라고요. 내진하시더니 이제 일시에 날렸는데 어차피 속골반이 좁기 때문에 제왕절개 진행하자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간호사님, 봐요. 제왕절개 한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고 하반신 마취를 진행하기 위해 새우등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차가운 것이 등에 닿고 긴장이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취가 되려면 새우등을 해서 등을 내밀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움찔움찔거리니 이러면 마취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간호사분께 앞쪽에서 제가 움찔한거리게 좀 잡아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마취를 하고 남편도 들어와서 저의 머리맡에 있었고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뭔가 슥슥거리더니 흔들흔들거리더니 뭔가 또 슥슥하면서 벌리고 또 흔들흔들했고 그 순간 응애 하는 소리가 두세 번 아주 간결하게 들렸고 1월 15일 9시 30분 3.08kg이라고 하시면서 안겨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오묘하며 이 아가가 그토록 몸에 불만 태어나기를 기다렸던 모다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눈물도 났습니다. 아참 모다미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곁으로 오는 날을 딱 맞춰서 진통이 온 걸 보면은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모다미가 우리 가족의 한 명이 되어 저희에게로 왔습니다. 긴 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37살 초보 엄마의 현실 육아 일기가 계속됩니다.